안녕하십니까, 가공샐러드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교육평가를 마쳤어요. 이제 그 관문이 좀 어려운 관문은 이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서양교육사, 그리고 교수학습이론, 그리고 이제 교육공학, 교육사회학 이 정도가 남았어요. 이게 챕터로는 8챕터부터 해서 8, 9, 10, 11, 12 이렇게 5챕터가 남았는데요. 그 교수학습이론의 양이 많기 때문에 학습이론이랑 이제 교수이론이랑 두 파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는 교수학습이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교육사 하나, 교육사회학 하나, 교육공학 하나 이렇게 총 크게 보면 이제 네 개 영역이 남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을 이어서 할 건데 오늘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뭐 교육사랑 서양교육사랑 한국교육사는 제가 넣지도 않았어요. 한국교육사는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국교육사는 뭐 굳이 한국교육사까지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다른 책 찾아보시고요. 뭐 인터넷에 보시면 뭐 한국교육사 뭐 잘 정리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그냥 보시면 돼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취미로 읽어보시고 시험엔 별로 필요가 없다. 그 내용은. 그리고 심지어 서양 교육사도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드리지만 사실 여기서 나올 확률이 높으냐 하면은 뭐 낼 수도 있겠지만요. 낼 수도 있겠지만 뭐 안 나온다라고 제가 확언을 할 수는 없는데 안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교육사에서 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교육사 부분이랑 교육사회학 부분, 교육사회학도 이제 떡밥이 많이 상해서 이쪽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은 좀 교육사회학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사회학적인 내용들이 좀 이렇게 좀 구태에 가까워요. 뭐 기능론, 갈등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론, 갈등론에 대한 어떤 그 구분이라든가 이런 게 의미가 없는 시대가 와버렸죠.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보면 아직도 그런 것이 좀 유의미한 것이 아니냐, 아직도 그런 것이 유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거의 뭐 어떤 기능론, 갈등론적인 그런 얘기는 이미 논의에서 좀 논의가 이제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회학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출제할 수 있는 그 여지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 현장에서의 좀 구체적인 어떤 스킬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어떤 그 교육 적용 방법이라든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 추세죠. 그런데 이제 교육사라든가 교육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물어볼 만한 여지가 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교육사, 서양 교육사, 한국 교육사 알아가지고 현장에다 뭘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화랑 부활시킬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사도 좀 출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가 맞고요. 교육사회학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교육사회학 같은 거 보면 뭐 지루, 뭐 애플 이런 사람들 뭐 저항이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신교육사회학 쪽 관련돼서. 그런데 뭐 그게 좀 뭐 중요하나요? 아이들이 뭐 저항하고 이러면 뭐 글쎄요. 뭐 저항할 수 있겠죠.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대학 보내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교육사회학 문제들이 어떤 현장에 어떤 프랙티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석이 있겠느냐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래서 교육사회학이랑 그 교육사, 서양교육사 이런 부분들은 출제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그냥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한 5분 정도 한 4분 정도 떠들었는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 그냥 여기는 뭐 깊이 파실 필요 없고 저도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썰을 푼 겁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교육사 보시면 이렇게 그 원시시대와 고대 교육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교육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좀 그나마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20세기 교육이 20세기 교육이랑 여기 종교교육 시기에 그 어떤 그 공교육이라는 그 개념의 어떤 싹이 트기 시작하는 시기거든요. 이 종교개혁 시기에. 그래서 이제 공교육의 어떤 그 역사를 좀 중시해서 공교육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중시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동의 흥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루소의 자연주의 뭐 이런 것부터 이제 아동의 흥미, 뭐 적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정도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루소의 자연주의 이런 것들, 아동 흥미나 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제 화두가 개별화 교육이잖아요. 아동의 흥미와 적성에 잘 어울리는 방식의 어떤 개별적인 개별 학생에게 적합한 어떤 개별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학습 과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좀 교육적 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동의 흥미라든가 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철학적 얘기라든가 뭐 그리고 이제 뭐 교육사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짬뽕을 섞어서 그런 것들을 슬쩍 물어볼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사 부분에서 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공교육이라는 어떤 개념 자체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아동의 흥미 그리고 적성 이런 것들과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개념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을 해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교육사 봅시다. 원시교육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뭐 실용교육 했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뭐 뗀석기 뭐 이렇게 만들고 간석기 이렇게 만들어서 뭐 짐승 사냥하고 해야 되니까 어떻게 짐승을 잘 사냥을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로 넘어갑니다. 그리스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라고 하면 이제 아테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 있었죠. 한참 전에 나왔던 그 고대의 영화인데 굉장히 그 오래된 영화죠. 거기 이제 뭐 This is 스파르타 뭐 이러면서 막 그 외치는 그 장면 그 유명하잖아요. 그 배우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 그 스파르타도 예전 그리스의 어떤 그 폴리스 중에 하나였죠. 폴리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국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쭉 이게 땅이면 땅이 이렇게 쭉 있으면 도시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뭐 삼국지 할 때 보면 여기 성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 도시 하나하나가 다 개별적인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폴리스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는 시민들이랑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솔건오비 외건오비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죠. 국사에서 그런 것처럼 주인의 시민의 어떤 그 집 안에 거주를 하면서 그 노예가 그 시중을 들어주고 뭐 잡다한 집안일을 해주는 그 노예가 있고요. 그거 외에 여기 도시 바깥으로 이렇게 쭉 농장이 있었습니다. 농장. 그래서 그 집주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민인데 아테네 시민들 또는 이제 뭐 스파르타도 그렇고요. 그 시민들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이 그 밖에 나가서 그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의 산출물, 그 농작물이죠. 곡식이라든가 이런 농작물들인데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팔아가지고 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테네 시민들이나 이 폴리스에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뭐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돈이 있고 자기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돈이 있고 일을 안 하잖아요. 시간이 많이 남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뭘 하게 되나요? 이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떠드는 걸 좋아하게 됩니다.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백수라고 해야 되나요? 또 백수같이 이제 사는 그런 한량들이죠. 그 한량들이 쭉 모여서 그 광장에 모여서 진짜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지네끼리 막 싸우고 술 먹고 뭐 난리를 치죠. 뭐 아무튼 뭐 정치 얘기나 이런 것들도 합니다만 뭐 사람이 항상 그렇게 생산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항상 그렇게 생산적이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떠들다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철학입니다. 철학이 뭐 굉장히 뭐 고풍스런 또는 뭐 굉장히 고급의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석이 없는 건 아닌데요. 사실 철학이라는 게 시작한 게 그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시작을 했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저 해는 왜 저기서 떠서 저기로 항상 질까? 이런 거 서로 얘기하면서 이제 저 해가 바로 이제 신이 뭐 어떻게 됐고 뭐 아폴로 신이 뭐 그 수레를 타고 이쪽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는 그런 걸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 뭐 그런 잡스러운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상상력이 발휘가 되면서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전을 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인문주의적, 주지주의적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제 인문주의적이고 뭐 주지주의적이고 이런 성격이 있고 완전성이라든가 전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철학에 매진했고 이런 것들 다 보이잖아요. 그런 게 이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돈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한량들이나 추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비하적으로 얘기 들릴 수가 있겠지만 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주의적, 주의주의적 성격을 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실용적인 거에 어떤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이미 먹고 살 만큼 풍족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많이 기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문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주지주의적 성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주지주의라는 거는 지식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민을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이 자유민이라는 게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이 폴리스 내에 거주하는 아테네 시민들, 뭐 스파르타 시민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뭐 초기, 후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뭐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자, 그런데 스파르타도 이 아테네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폴리스가 40여 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40개가 조금 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가장 강성했던 두 국가가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한니발이 그러면 스파르타 사람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스파르타 맞고요. 거기 이제 같은 그 폴리스 중에 테베라는 국가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디도라는 여왕을 만나서 한니발이라는 그 장군이 디도라는 여왕을 만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랑을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뭐 디도랑 한니발의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 스파르타도 동일하게 아테네와 동일하게 폴리스인데요. 이 스파르타의 교육은 아테네 교육이랑 좀 다릅니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물론 아테네도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는데요. 스파르타는 아테네보다도 훨씬 심했어요. 지금의 어떤 벨기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이라든가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옆에 폴리스에서 온 사람들도 아테네 시민권을 취득을 하면 아테네 시민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동일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 굉장히 많은 노예들을 다 컨트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 극소수의 지배계급에 의해서 정말 절대 다수의 피지배자들이 지배당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 지배계급을 스파르티아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절대 다수들이 아무리 그게 전문적으로 그 전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쇠스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농사짓는 데 쓰는 도구. 그걸로 맞아도 죽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스파르티아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그 노예들이 막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걸 다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이 뛰어났어야만 해요. 그래서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의사가 아이의 건강 검진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자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아이를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인데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빡센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무투파의 국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이제 그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헬스장에서 굉장히 빡세게 운동을 하고 나면은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 버리죠. 일단은 뭐 다른 거 할 어떤 여력이 안 남습니다. 체력이 안 남아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이 스파르티아타이에 대한 어떤 군사교육, 전투교육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 훈련 시간은 굉장히 길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아테네 교육에서 나타났던 인문주의적인 뭐 또는 주지주의적인 그런 어떤 교육은 없었고요. 굉장히 체육교육과 그 어떤 군사기술, 전투기술의 훈련에 좀 매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육 내용은 쭉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아테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다고고스라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파이다 이 부분에서 이게 파이도스라고 해서 이게 아이를 뜻하는 걸 거예요. 이게 아이. 그리고 여기 고고스라고 돼 있는 게 고고스가 아니고요. 아고고스입니다.
이게 가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데려다 주다였던가 뭐 그래요. 아무튼 뜻이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교복 또는 교노라고 해서 그 전쟁 포로들 중에 이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런 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학교를 갖다 보내고 그리고 학교에서 다시 픽업을 해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교복을 시켰다 이런 뭐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악 학교가 있고 뭐 체육 학교가 있고 김나시온 그리고 FF 뭐 이런 그 교육 기관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때도 나름대로 나름 그 학교의 종류가 이렇게 나이에 맞게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 체육관을 gym이라고 하잖아요. gym 이거 이게 바로 여기 김나시온 여기서 온 거예요. 어원이 이제 김나시온입니다. 자 그렇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 후기, 이제 아테네도 이제 망할 때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이제 몇백 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학교였는데 나중에는 아카데미, 그 리세움, 수사학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었죠. 여기 리세움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고려대학교에 보면은 라이시움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라이시움이라고 하는 이 라이시움이 건물의 그 이름이 여기 리세움에서 온 겁니다.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파르타 교육의 실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군사훈련 요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군사교육이 굉장히 오래 강도 높게 수십 년을 지속을 하다 보니까 그 각각의 스파르타 시민의 전투력은 그야말로 막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로 굉장히 싸움을 잘했대요. 칼도 굉장히 잘 쓰고 창도 잘 던지고 그 체력도 굉장히 좋고 아주 굉장히 전투력이 높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가 너무 적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결국엔 스파르타가 전쟁에 지고 망하게 되는 건데요. 그 군사 교육을 받은 기간이 진짜 길어요. 보시면 7살부터요. 여기 30세가 넘어가는 이 시점까지 계속 군사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30세가 되면 참정권을 보장을 받잖아요. 여기 아테네 같은 경우는 20살인가 그렇거든요. 여기 아테네 같은 경우는 18세. 요 18세가 아마 그 참정권을 부여받았던 그 나이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뭐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한 게 아닐까. 요건 뭐 이런 거는 틀려도 되죠. 18살인지 뭐 20살인지 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30세에 참정권을 부여를 받는데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결혼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했으면 신혼부부니까 독립을 해서 어딘가 뭐 신접 살림을 차려야 될 텐데 신접 살림을 차려요. 좋아요. 그런데 그 군부대에서 반 살아야 되고요. 집에서 반 살아야 돼요. 45세인가 만 40세인가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군인에서 근데 그때까지도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군사 교육을 굉장히 오래 훈련도 굉장히 오래 받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굉장히 끔찍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는 요 사상가들이죠. 일단은 소피스트부터 볼게요.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실용적인 측면의 그런 기술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수사법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 웅변술, 변론술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재밌는 거가 이제 그 소피스트 관련된 에피소드를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많죠.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는 그렇게 그 궤변을 하는 거라든가 뭐 변론술이라든가 이런 것만 가르쳤던 건 아니에요. 초기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사람 살아가는데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정치인으로서 아테네의 어떤 지도자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재주라든가 말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뭐 상대방의 논리를 격파하는 그런 뭐 논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가르쳐야지. 일단 뭐 철학 같은 거 뭐 신이 뭐 누구고 뭐 어떻게 알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그 굉장히 극단적인 실용주의까지는 아니었어요. 초기는. 예전에 그래서 초기 소피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테네 교육의 어떤 전형을 일반적으로 따라오면서 좀 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
에우티데모스 형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좀 극단적으로 기술 교육, 그 스킬 교육에 몰빵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아테네의 있던 신화라든가 아테네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그 신화 있잖아요. 그 신화가 그 어떤 그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상징이라든가 이런 어떤 문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징들이 굉장히 압축되어서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관은 상대적 진리관이고요. 교육관도 개인주의적 교육관이에요. 개인주의적 교육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어떤 그 미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교육을 받는 그 교육 수혜자만 잘 되면 되는 그런 거예요. 보시면 목적 자체가 정치인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잘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가르치는데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너무 좀 실용적인 측면에 그 강조를 했기 때문에 뭐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가르쳤던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7자유과로 정리가 됩니다. 그 이제 4세기의 로마의 카펠라라는 사람이 7자유과라는 걸 정립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철학의 어떤 그 3대장이 나오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세 명이 연달아 나올 겁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피스트들을 굉장히 혐오했어요. 그냥 비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기는 비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의 혐오하는 정도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 쓴 여러 가지 그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그 책을 좀 읽어보시면 말하는 게 그냥 다 때려 부숴요.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잘못됐다는 투예요. 결국에는 아닌 것처럼 그 코스프레를 하는데 일반인 코스프레를 하는데 결국에는 너는 멍청하고 네가 하는 얘기는 다 궤변이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끌어 나갑니다.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소피스트를 굉장히 부정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어떤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보편적 진리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지의 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내가 모른다는 거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그 어떤 굉장히 우매한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부터 이제 교육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은 그러한 단계까지 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지 못하는 완전히 그 어떤 암흑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단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 개인이 모든 개인은 그 안에 진리의 싹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덕일치, 지행합일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아는 것과 덕은 동일하다. 알아야 실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덕일치, 지행합일설 뭐 이런 걸 얘기를 했고요. 상기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 개인이 모든 개인이 내부에 어떤 진리의 싹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상기설이에요. 소크라테스 거 중에 이제 소크라테스와 관련된 어떤 내용 중에 중요한 건 이 대화법이에요. 대화법. 그래서 삼파술과 반어법 이 두 가지가 대화법의 어떤 종류인데 반어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단계 거기까지 이동하는 게 이제 이동할 때 이동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도와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반어법이고요.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단계에서 진리까지 도달하는 거 이게 바로 산파술이라는 기술을 써서 그런 대화법을 사용을 해서 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나면 요거가 끝나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 이제 아는 단계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법에서 소크라테스의 교육과 소크라테스의 어떤 대화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러니, 모순된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정치인들 뭐 앞뒤 안 맞는 소리 있잖아요. 뭐 옛날에 한 얘기랑 오늘 한 얘기랑 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뭐 욕 먹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소크라테스의 어떤 철학, 소크라테스의 교육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소크라테스는 결과적으로는 교육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소크라테스 그 대화법으로 진리까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면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 하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교육을 받는 사람의 영혼의 무게보다 결코 더 무겁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서로 영혼의 무게가 동등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혼의 무게가 동일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결과적으로 어떤 동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굉장히 독특한 어떤 발상인데, 이게 이제 교사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이 나이도 많고, 그렇죠,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나이도 많고 아는 것도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 의견이라든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약간 뻘소리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짓밟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태도인데 여러분이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소크라테스의 어떤 자신의 제자들을 대할 때 소크라테스의 어떤 태도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톤으로 넘어갈게요. 플라톤이 관념론자의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절대 관념론자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주의 또는 관념론, 이것의 어떤 원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윤리 정도에서는 플라톤이 이상론자, 관념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무튼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어떤 이상형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이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데아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플라톤은 그 이데아의 세계에 사람이 도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이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육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건데요. 교육은 결국에는 이성을 개발해서, 여러분이 이성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말을 이해하고 의문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성을 통해서 그 이성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이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바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크라테스랑은 좀 달라요. 소크라테스랑 그 플라톤은 굉장히 친밀했거든요. 수제자죠, 그 소크라테스가. 그런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어떤 그 죽음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처형 장면을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음독 자살을 강제로 당하는 장면을.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혐오하고 극도로 어떤 격렬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플라톤 그 교사와 어떤 그 학생의 영혼의 무게가 동등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플라톤은 그거와 정반대의 어떤 교육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엘리트주의에 치중하는, 엘리트주의의 모습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교육관을 가져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국가사회주의 교육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인 정치라고 이제 요약이 되는데, 철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그 책에서도 철인 그 개념이 나오잖아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근데 뭐 비슷하긴 하죠. 근데 아무튼 조금 다릅니다. 아무튼 철인 정치를 주장을 했어요. 보시면 이렇게 나뉘어요. 능력에 따라서 생산자,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군인, 그리고 통치자. 요 위로 갈수록 고급 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동은금이 사실 이때 그 올림픽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당시에도 이미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뭐 이런 식으로 동이 제일 흔한 거니까. 그리고 은이 더 희귀한 거고요. 금은 더더욱 희귀한 거죠. 그래서 그 레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레이드가. 생산 계급이 가장 이제 낮은 계급이고요. 근데 군인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은 이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플라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1단계, 이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더 윗단계를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군인의 영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은의 영혼, 군인 어떤 신분에 어울리는 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만큼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군인에서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를 하려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어야 되고, 철학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데아의 세계에 접해 있는 사람이어야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드롭아웃식으로 교육이 이제 엘리트를 뽑아내기 위한, 엘리트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교육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탈락시킨다는 게 제가 얘기했던 그 드랍아웃 그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분선이론은 선분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결국에는 그냥 허상, 통념, 사고, 철학 이렇게 가요. 요거는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무지의 지혜,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단계, 자기가 뭘 모르는지는 아는 단계, 그리고 이데아의 단계. 요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그 허상의 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피스티스의 단계, 그리고 다이노이아의 단계, 그리고 에피스테메 또는 노에시스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이걸로 외우세요. 그냥 허, 통, 사, 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단계가 바로 허상의 단계예요. 그리고 비판적 사고력은 일단은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하는 통념의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고의 단계는 이제 이성이 발달을 해서 어느 정도 논리적 사고가 가능하고 이데아의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접근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사고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철학의 단계는 이데아의 세계에 도달한 단계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동의 이성 능력이 발전하는 그 순서랑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선분이론은 그냥 플라톤이 주장한 어떤 발달 이론과도 맥락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대장 중에 이제 마지막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넘어가기 전에 여기 관념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고등학교 윤리시간 수준의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플라톤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한 번도 관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플라톤은 자신이 얘기한 이데아는 현실 세계, 우리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우리가 땅이 있잖아요. 그렇게 현실 세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진짜로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관념론은 아니에요. 플라톤은 실제론자입니다. 플라톤은 그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그냥 관념론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관념론자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대장의 마지막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 얘기할 때 제가 그 스펠링 얘기를 안 했는데요. 마지막 플라톤에 N이 없어요.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여기 S가 없죠. 스펠링을 혹시나 영어 스펠링 철자를 쓰고 싶으신 분들은 스펠링을 틀리면 감점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 스펠링을 아예 쓰지 마시거나 영어 스펠링을 쓰려면 사람 이름에 영어 스펠링을 쓰려면 틀리면 안 되고요. 스펠링을 안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를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랑은 또 교육하는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궁극적 실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념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를 감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서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플라톤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데아는 우리 세계와는 독립된 어떤 실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세계와는 독립된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간의 이성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냥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계가 바로 궁극적인 어떤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를 현상 세계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현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하나를 진료, 하나를 형상 이렇게 나눠요. 그렇게 해서 매터와 폼 이렇게 나누는데요. 형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더 고급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진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 실체를 가진 그 부분이 바로 이 진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여기 비유를 해보면 제가 여기 밑에 써놨는데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면 우리의 이성 능력은 형상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 있잖아요. 우리 몸. 팔, 다리 이렇게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살집들 그리고 뼈 이런 것들은
진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도입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덕윤리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본성, 습관, 이성 세 개가 잘 조화되어야 사람이 덕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교육 목적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행복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달성하는 것이 곧 지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행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물건 내가 진짜 사고 싶었던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맥북 프로 굉장히 사고 싶은데요. 850만 원이라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그 맥북을 샀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일차원적이고 그런 어떤 그 고급스럽지 않은 굉장히 그 속물적인 어떤 그 행복이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샀을 때 느끼는 행복, 이런 것들. 그런 행복이 아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행복은 모든 어떤 장면에서 항상 중용의 덕을 지킬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게 행복입니다. 한마디로 수도승 뭐 이런 거잖아요. 수도승 뭐 신부님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것에 초연하고 무슨 법정 스님인가 뭐 무소유예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중용의 덕을 달성한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맥북 프로를 샀을 때 느끼는 쾌락 같은 경우는 이 감각적 쾌락에 해당하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무게는 좀 무겁지만. 그런데 그런 감각적인 쾌락, 이런 저질스러운 그런 쾌락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그 소크라테스랑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쾌락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가 네거티브입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감각적 쾌락도 뭐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런 정도의 어떤 좀 유도리는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성을 강조를 하죠, 당연히. 그리고 중용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용의 덕이 양극단의 어떤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완전 짠돌이, 너무 아끼는 우리가 이제 스크루지 영감 얘기하잖아요. 그 구두쇠의 대명사가 스크루지잖아요.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돈을 쓰는 낭비, 이 사이가 이 절제다. 뭐 너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수도승처럼 이렇게 막 다 억누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과 자신의 욕망만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가운데는 절제죠. 절제가 뭐냐면 내 욕망을 추구할 때는 추구하고 추구하지 않아야 될 때는 추구하지 않고, 이 어떤 균형을 잡는다는 거예요. 적도의 균형을 잡는다는 거죠. 절제와 용기, 관용, 관후 이런 좋은 것들이 다 중용의 덕의 어떤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로 넘어갈까요? 로마는 별게 없어요, 진짜. 로마는 굉장히 실용적인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 공화정 시대, 제정 시대 이렇게 있는데요. 초기에는 가정교육이 주류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학교 교육이 가정교육의 어떤 비중을 밀어내고 학교 교육이 이제 교육의 중심이 되죠. 근데 로마 같은 경우에 실용적인 걸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피스트가 막 가르쳤던 여러 가지 그 내용들, 방대한 내용들을 로마의 카펠라라는 사람이 7자유과로 정립을 했다고 했죠. 그게 이제 그렇게 소피스트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7자유과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을 만큼 그때 실용적인 기술들에 굉장히 치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문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가 생긴 학문을 교육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수사학 교육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도 그리스의 어떤 폴리스들에서 이루어졌던 그 정치 체계를 굉장히 많이 따라했던 그 흔적이 있어요. 초기 공화정 시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제정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변론과 어떤 토론, 연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연설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교육에 굉장히 치중을 했었죠. 자, 그리고요, 교육 목적 학자에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세 유럽으로 넘어갈까요? 중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1453년 정도까지 한 1000년 정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중세 유럽으로 봅니다. 근데 이때는 그 기독교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기독교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기독교의 신학 철학,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기독교의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이 주류가 되었고 기독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영향을 받았어요. 사고하는 방식이라든가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었던 기독교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중세 유럽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중세와 고대를 영어 단어로 얘기를 할 때 라틴어인 것 같은데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까지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세 유럽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신, 그리고 천국 이런 것들을 중요시한다는 의미에서 헤브라이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은 그만큼 어떤 야훼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는 그 신의 어떤 그 말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그 기독교 중에 신교, 개신교가 없었죠. 이때는 가톨릭이 지배를 했던 시기입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 대빵이 누구예요? 교황이잖아요. 교황. 교황이 세속 군주들 있죠. 각 나라의 왕들. 그 왕들을 막 파면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뚝 까맞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치욕적인 시절을 보내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속군주의 어떤 힘이 교황의 힘을 능가하면서 이제 그 가톨릭이 얽어매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세속적인 어떤 속박들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풀려 나가고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가 오고 종교 개혁이 오고 르네상스가 오고 뭐 계몽주의가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금처럼 서구 사회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서구 사회가 발전하면서 쌓아놓은 그 기술들, 지식들 그런 것들 많이 배워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발전을 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중세 유럽을 한번 보시겠어요? 중세 유럽, 중세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됐다 그랬죠. 왜냐하면 기독교 메타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흑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좀 편향된 시각인 것 같고요. 이 가톨릭 교회가 지배했던 이 중세 1000년인데요. 1000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발전 안 해요? 여러 가지 발전이 정체되어 있었던 영역도 있고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됐던 영역들도 있죠. 건축, 미술 이런 거는 발전 많이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순수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전과 자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땅이 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발견한 거는 사실 고대 그리스지만 그 어떤 천동설과 지동설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천동설 vs 지동설 뭐 이런 거 싸우고 막 코페르니쿠스 얘기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런 기독교 신앙으로 또는 기독교의 옛날 그 기독교 교리로는 해석이 안 되던 그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꾸준히 어떤 탐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기독교의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 그 가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그 세상을 해석하는 틀로는 더 이상 해석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관찰과 보고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르네상스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 그 시절이 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발전이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암흑기라고 그냥 무조건 그때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지몽매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요. 넘어가 볼게요. 이때는 그냥 그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기독교적인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에 충성하는 기독교 신앙에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시절이 이 시절이거든요. 뭐 천국 같은 건 없는데 근데 그 천국 같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시절에는 그 천국을 가려면 그 신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 지옥의 존재를 굳건하게 믿었던 시절이잖아요. 그게 없다고 상상이 안 되는 시절이었죠. 지금은 뭐 있다 없다 뭐 논의가 분분하지만 아무튼 이때는 천국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고요. 신은 존재하는 거고요. 예수님도 당연히 존재했던 인물이고 뭐 실제로도 존재를 했죠. 그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 굳건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신의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떤 교황과 신부들 그리고 가톨릭 사제들이 뭐 어떤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천국을 가려면 기독교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주 굳건하게 이제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순종하는 신자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시기예요. 학교 제도는 교회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 수도원 학교 이 두 가지가 주류입니다. 교회 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문답학교 요거에서는 이제 라틴어도 가르치고 3Rs 이거는 산수, 읽기, 쓰기 이 세 가지가 3R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Rs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답학교를 나왔는데 애가 더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고급 문답학교로 갑니다. 요 고급 문답학교를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고급 문답학교에서도 너무 잘해. 그러면 이제 요 사원학교 여기로 갈 수 있습니다. 사원학교는 뭐냐면요. 고급 문답학교나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이 문답학교나 고급 문답학교의 선생님들을 가르치기 위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지식인들을 길러내기 위한 학교가 이 사관학교예요. 이 일반적으로는 그 대성당들 있죠. 그 여러분 성당들이 이건 아마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교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톨릭 성당 다니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교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서울 교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숫자라든가 뭐 지역의 어떤 지역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교구를 이렇게 나눠놔요. 우리나라에 서울 교구 이렇게 부산 교구 뭐 이런 식으로 있던가 뭐 얼핏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성당은 여기저기 있는데 대성당, 캐시드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성당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대성당에 요 사원학교들이 딸려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대성당 학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성당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원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답학교나 고급 문답학교의 선생님들을 육성하는 그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사원학교는 성직자를 길러내기도 하고 이 고급 문답학교와 문답학교의 선생님들을 길러내기도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직자를 길러내는데 좀 초점을 맞췄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 문답학교의 선생님들도 사원학교를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 감독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학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수도원학교도 이거는 좀 사원학교에 비해서는 좀 나중에 출연을 했어요. 이게 수도원 설립운동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 붙어 있으니까 수도원 학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수도원이 운영을 하니까 수도원 학교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은 진짜 말 그대로 도를 닦는 곳이거든요. 그 도를 아십니까? 도가 아니고 이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시련을 주고 신의 말씀을 내가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분들이 바로 수도자였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 수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였거든요. 일반적으로 가장 주된 목적이 수도사를 양성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그거 외에도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죠. 왜냐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신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더 신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신의 말씀을 평소에 공부할 수 없는 그런 농민들, 어민들 이런 무지랭이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신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안타깝잖아요. 그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기회를 좀 제공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애를 때리면서 가르쳤어요. 못 외우면 뚜까 패고 그리고 뭐 말 잘 안 들으면 뚜까 패고 그리고 이제 뭐 말썽 부리면 뚜까 패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이제 뭐 체벌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이었다는 데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 그냥 가톨릭 교회의 어떤 철학과 그 신학 철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신학 철학과 어떤 신학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합이 된 그런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현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라든가 뭐 인간 관계 그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학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게 목적이에요. 스콜라 철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번개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번개가 친다거나 그 하늘에서 뭐 그 물고기가 막 엄청나게 떨어져 내린다거나 그거 뭐 그냥 그 허리케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표면에 올라와 있던 물고기들이 쭉 빨리 올라가서 나중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떨어진데 후루룩 떨어지니까 물고기에 비가 내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신의 기적이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어떤 신의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탐구를 고찰을 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던 그런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뭐 큰 그 스콜라 철학의 어떤 본질적인 내용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한테 물어볼 일은 없고요. 그냥 이런 정도 뭐 이런 거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대전제, 소전제 이런 거 통해서 신의 본체론적 증명 이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콜라 철학의 특징. 그 앞에 부분 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두 페이지 반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약간 그 흥미 위주로 읽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특징부터 볼게요. 일단은 가톨릭 교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리들을 굉장히 이게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천년이 되다 보니까 교리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그게 천년 동안 지배를 했는데 굉장히 당연히 법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성적인 사유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성적인 거 중요시해요. 플라톤 철학을 갖다 붙였거든요. 그래서 플라톤의 어떤 논리학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데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특징은 이 이성 능력을 신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신의 말씀이 왜 모순되지 않는지 내가 본 현상이 왜 모순된 것이 아닌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성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떤 과학적 사고 능력 그 이성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비판적 논증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 아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과 논리학 갖고 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 얘기는 하겠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이 스콜라 철학이 전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스콜라 철학이 전파가 되면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초기 스콜라 철학이 있고 중기 스콜라 철학이 있고 후기 스콜라 철학이 이렇게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완전히 그 스콜라 철학의 어떤 그 집대성을 그 완성을 해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어떤 천재적인 신학 철학자가 있는데 옛날 사람이죠 당연히.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발전을 시켜놓다 보니까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연현상을 도저히 신의 말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 같은 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들이 이제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그리고 계몽주의 이런 거가 그런 어떤 그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기가 오는데 그런 발발하는데 좀 영향을 주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목적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었죠. 이성 능력, 논리적 능력 이거를 개발시켜야 되고요. 당연히 기독교 신앙과 지식의 체계화 그리고 지식 체계의 숙달 이런 것들을 교육 목적으로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신의 말씀에 이것도 결국에는 이런 능력을 발전시켜서 신에게 조금 더 근접하기 위해서 신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교육 내용은 종교철학, 신학, 변증법 이런 게 있고요. 과목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한 비판, 검토, 분석 이런 걸 합니다. 아까 논증 이런 거, 논리, 논증 이런 거 중요시한다 그랬죠. 교육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예요. 깡암기인데 그것을 주석과 해설 이런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중세시대 나중에 대학도 그렇지만요. 여기도 엄청 필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책이 그때는 진짜 비쌌어요. 왜냐면 그 종이가 그 대량 생산이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옛날에는 양피지에다 썼어요. 양피지가 진짜 양 있잖아요. 양. 그 매하고 우는 그 양의 가죽을 두드려 가지고 얇게 만든 다음에 거기를 안 썩게 방부 처리를 해서 이렇게 책처럼 엮은 게 바로 양피지 그겁니다. 두루마리로도 썼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죽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게 빵꾸도 안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글자를 쓰려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양피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쓰고 나서 그 잉크가 잘 지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잉크를 지워내고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써야 되는 그 내용들을 다시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 뭐 여러 번 재활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그 어떤 책을 베껴 쓰는 게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필사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필사를 원래 교과서를 필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빼곡하게 뭐 용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해석하는 어떤 이론에 대한 이론적인 뭐 긍정설, 부정설, 뭐 절충설 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이론들 그런 것까지 막 써놓고 이런 걸 했었어야겠죠. 그리고 논리적 사고 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변증법적 훈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의미는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세속교육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이제까지 종교적인 어떤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세속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세속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 교육도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사도 교육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기사도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품을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이 도제 교육이라는 걸 하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걸 좀 살펴보겠습니다.